네,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LH 투기 사태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난 지도 50일 가까이 됐습니다. 이 보궐선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치권과 언론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선거가 끝나니까 무섭게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했던 참여연대와 민변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토지 초과 이득세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바로 참여연대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 스튜디오로 모셔서 이야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거부터 좀 평가가 궁금한데요. LH 사태 수사는 계속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진행 과정을 평가한다면? 뭐 초기에 있어서는 이제 이 명단 대조하는 식으로 조사를 한다 하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면 자기 이름으로 했겠냐 주로 차명으로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국가수사본부에서 이제 뭐 하나씩 지금 수사를 진척을 시키고 있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던 뭐 포천 용인 LH 전북본부에 있는 이제 그런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구속 수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구나. 뭐 이제 그런 좀 믿음은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호평이시네요, 그러면. 근데 다만 이제 이 공직자의 윤리, 공직자의 부패라는 이슈도 있었지만 이게 투기라는 이슈도 있었거든요. 그럼요. 그럼 투기 이슈에 있어서는 뭐 사실 공직자보다 민간인들이 훨씬 더 많이 했고, 뭐 예를 들면 광명시 응지구도 저희가 과림동 한 지역만 조사를 해봤어도 거기에서 한 동네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30건 정도 거래가 있었거든요. 농지라는 건 뭐 농사 짓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1년에 한두 건도 거래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까지 좀 수사가 돼야 된다. 예를 들면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한 15,000명 정도 입건해서 9,700명을 처벌했고 구속도 한 970명, 그중에 공직자도 한 139명 구속이 됐었거든요. 많았네요. 한 1년 정도는 제가 보기엔 계속 수사를 해야 될 사건인데 이렇게 이제 몇몇 공직자들 수사를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끝나버리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좀 우려는 있습니다. 하나만 더, 정치권과 언론이 거의 들끓다시피 했는데 선거 전과 좀 후가 좀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거는? 뭐 그때 선거 전에서는 뭐 국회의원들도 이제 국회의원이 뭐 한 30% 정도는 농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제 국회의원들의 그 농지 또 그게 투기인지 여부를 조사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는 이미 정치권에서 실종돼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게요. 이해충돌방지법 같은 이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만은 투기 환수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하겠다 그랬었는데 그런 투기를 환수하기 위한 이제 그런 입법 논의들은 이제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쑥 들어가 버렸어요, 얘기가.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투기 사례를 끝까지 찾아내서 단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투기를 막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못하게 이제 막아버리는 건데 그래서 지금 토지 초과 이득세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참여연대하고 민변에서? 참여연대 민변은 이제 뭐 그 토지 초과 이득세가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부활하자는 이제 운동 좀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이유가 이제 토지 초과 이득세는 유휴 토지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법안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농지들 중에 그 투기 목적으로 보유만 하고 있지 농사를 짓지 않는 땅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심상정 의원실 같이 국회에서 이제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은 대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도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뭐 차고나 이제 뭐 물류센터, 창고 같은 거로 짓겠다고 그래놓고서는 땅이 한 10%에만 조그맣게 져놓고 나머지 땅은 놀려두고 있는 거죠. 땅값이 올라가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국가의 입장으로 본다 그러게 되면 토지들을 생산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노는 땅들이 많아지니까 토지의 어떤 생산적인 사용들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유휴 토지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토지 초과 이득세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생산적으로 쓰면 세금이 이제 안 물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 농사짓는과 그냥 이제 땅값 오르기만 기다리고 그냥 놔두고 있는 땅에 대해서 만약에 토지 가격이 오르면 오른 거에 대해서 일정한 세율을 매겨서 세금으로 징수한다. 3년마다 조사를 해서 이제 그 3년 동안 정상지가 상승분을 뺀 초과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세금을 묵일리는 이제 그런. 그럼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는 그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변 땅값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고기 자체 공시지가를 조사를 하니까요. 공시지가를 가지고. 과거에는 이제 공시지가 제도 같은 것들이 없어가지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주먹구구식으로 이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게 토지 초과이득세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법이 좀 이렇게 제도가 좀
그 완비되지 못했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지적을 해서 법을 고쳐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던 건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94년도에 다 고쳐져 가지고 그 98년도까지 이제 합헌적으로 운영이 됐던 것이죠. 잠깐만 지금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헌법 불합치 결정에 나왔었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근데 이번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확신하세요? 아니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해서 예. 헌법 불합치라는 건 뭐냐 하게 되면 법을 폐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입법부에다가 법을 고치라고 권고를 하는 겁니다. 정비를 해라. 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지적됐던 내용이 공무원들이 주먹구구시로 조사를 한다. 예. 그래서 부동산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서 지금 우리가 공시가격, 공시지가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토지 초과이득세는 이제 양도소득세와 같은 성격일 거거든요.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에 대해서 그걸 이제 환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낼 땐 빼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그때는 양도소득을 낼 때 안 빼줬어요, 토지 초과이득세 거둔 거를. 이중과세가 되고 이중과세가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양도소득세에서 토지 초과이득세를 이제 빼주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법을 이제 94년도에 정비를 한 다음에 뭐 그 정비된 법에 대해서는 뭐 한 번도 이제 위헌 시비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98년도에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IMF 때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해서 폐지를 했던 것이죠. 아, 그때 폐지가 됐던 겁니까? 예.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부활이 안 되고 있는 거고. 예. 그럼 말 그대로 부활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부활이죠. 그러니까 그 98년도에 폐지됐던 법들을 좀 부활을 해서 예. 다시 이렇게 비업무용 부동산도 많이 늘어나고 농사를 짓지 않는 그런 이제 유휴농지들도 많이 늘어나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산적으로 쓰면 세금이 안 물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적으로 안 쓰고 놀려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해서 네. 토지의 생산적인 이용을 좀 늘리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 세금 물리는 게 어디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던데. 예, 그래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제 아주 여러 차례 판단했었었는데. 아, 그런 게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제 미실현 이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냐는 입법 정책의 문제일 뿐이지 양도소득세와 같이 실현된 거에 대해서 물릴지 예. 아니면 뭐 보유 단계 같은 데서 아직 미실현 단계에서 세금을 물지는 그냥 입법 정책의 문제이지 그 자체가 뭐 헌법에 위반된다 안 된다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제 본 것이죠. 아, 헌법제 이미 그런 결정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럼 뭐 종부세 가지고 뭐 실현되지도 않으니까 뭐 이렇게 엄청나게 그렇죠. 세금 때리냐. 그거는 이제 뭐 이미 오래된 논쟁이고 헌법재판소가 이제 여러 차례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아, 이미 지금은 이제 그런 논쟁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이미 결론은 내려져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 초과 이득세에서 범위를 더 넓히면 이게 토지 공개념 이제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잖아요. 예. 토지 공개념이란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토지 되는 공개념이라는 건 이제 그 1980년대 말에 노태우 정부 때였습니다. 네. 그때도 주거난이 굉장히 심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태우 정부가 일기 신도시들 건설 사업을 추진을 했고 또 일기 신도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제 농지가 도시로 바뀌니까 농지에 대한 투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해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서 개발 단계에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만들었고 예. 보유 단계에서는 이제 토지 초과 이득세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들을 처분 단계가 아니라 그런 미실현 이익 단계에서 환수하는 것들을 토지공개념 3법이라고 해서 이제 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같은 것들을 제정을 했었고요. 네. 임대차법도 그때 이제 1년에서 2년으로 법정 기간이 늘어나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정책을 이제 추진을 하니까 보수적인 이제 그 시장주의자들이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 왜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상품인데 시장 원리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네. 그거에 대한 이제 방어 논리로 나오는 게 토지 같은 것들은 공급이 유한하기 때문에 요구되면 무한히 늘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또 토지재산권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그런 기속성, 책임성 이런 것들이 더 커야 되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가 개입해서 그 효율적으로 그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나온 게 토지 공개념이었고 네. 그 뒤에 헌법재판소가 이제 그 계속해서 이 토지 공개념에 입각한 제도, 토지 공개념에 입각한 정책하면서 토지 공개념이 우리 헌법의 원리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것이죠. 근데 노태우 정부라고 하셨죠? 예. 근데 왜 그러면 그것이 이른바 보수 정부에서는 시행을 했는데 진보 정부에서는 못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동산 정책이 참 아이러니한 게 보수 정권에서 주거 문제가 심각해지면 보수 정권이 이제 그 노태우 정부가 굉장히 진보적인 부동산 정책을 썼었는데 네. 또 IMF 경기를 활성화시킨다 그러면서 또 김대중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썼거든요. 뭐 양도세도 면제해줘서 지금 타워팰리스 같은 데가 뭐 양도세를 안 내게 되는 이유가 그런 양도세 면제 정책도 썼고 그때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해서 분양가 뭐 자유라 이런 정책으로 나갔었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각종 규제 완화 정책들을 김대중 정부가 하다 보니까 예. 약간 이제 진보 정부가 오히려 좀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그런 입장을 좀 취한 좀 아이러니가 있었죠. 근데 노무현 정부 때 다시 그거를 원상태로 이제 복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많은 정책적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LH 3법이라고 통과가 됐잖아요.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LH 3법이라고 하는 건 주로 이제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예방을 하고 처벌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죠. 그 뭐 이해충돌 방지법이 이제 대표적인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주택 특별법 이제 개정을 통해 가지고 그 공직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을 때 지금 주식 회사가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위해서 주식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서 그 맞아요. 투기 이익에 따라서 뭐 50억이 넘어가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균형을 맞추자. 국민들이 주식회사 임원이 미공개 정보로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위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에 대해서 더 분노하고 있으니까 맞추자 그래서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이제 형량을 높이는 작업 이런 것들을 이제 했었던 것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공직자들의 어떤 부패나 윤리 문제에 대한 이제 손을 보는 작업들이었고 투기익을 환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입법 논의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런 점에서 토지 초과 이득세 부활 논의를 시점으로 해서 좀 투기익을 좀 더 환수하는 그런 좀 논의를 하자는 거고요. 저희는 만일 뭐 토지 초과 이득세가 안 되면은 그 비슷한 게 지금 남아 있는 게 종합부동산세의 토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주택 문재인 정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다주택자 투기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이제 세율을 높이고 하는 작업들은 했지만 토지에 대한 투기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늘리는 이제 이런 논의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유휴 농지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게 이제 종합합산과세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라고 그래가지고 공시지가 5억 이상의 농사를 짓지 않는 유휴 농지에 대해서는 이제 종합합산과세 토지분을 부과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 같은데 재벌 대기업들이 이제 그런 뭐 사내유보민 이렇게 하면서 그 비업무용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 이제 별도 합산과세 토지분 종합부동산세거든요. 그래서 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서 세율을 높여서 일정 정도의 어떤 그 유휴 토지에 있어서의 그런 토지 불로소득 같은 걸 환수하자 그런 논의가 좀 같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듣는 하나 좀 궁금한 게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그 농사 짓는다고 땅을 사들인 다음에 농사 안 짓고 그냥 내버려 두면 농지법 위반이 되잖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단속이 거의 안 되는 게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일손이 딸려서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농사 짓지 않고 내버려 두는 땅이라는 걸 확인을 해야 그러니까 뭐 세금이든 뭐든 매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선에서 이게 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일선에 이게 그런 제대로 그러니까 집행될 수 있겠느냐는 또 다른 별도의 문제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그거는 이제 행정개혁이 이제 문제겠죠. 지금도 현장에 나가보지 않더라도 이렇게 위성 사진들이 다 찍혀져 있기 때문에 위성 사진만 이렇게 돌려보면은 저희도 이제 현장을 다 나가본 게 아니라 위성 사진으로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를 이제 이렇게 그 좋은 방법이네. 확인할 수 있었던 거니까 뭐 당연히 이제 뭐 시흥시나 광명시도 맘만 먹었으면 이게 농사 짓는지 안 짓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뭐 현장에 나가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결국 이제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오히려 농지가 빨리 망가져가지고 도시화가 진행되길 바라다 보니까 그냥 눈 감는 행정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건 뭐 반드시 개혁이 되어서 그래서 농사짓지 않는 그 농지에 대해서는 뭐 매각 명령과 같은 이제 적극적인 행정 처분을 이제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고. 좋은 팁을 하나 주셨네요 오늘. 알겠습니다. 근데 모신 김에 하나 요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여당에서 부동산 관련 그 제도 지금 순복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말을 종합을 하면. 주택가격 상위 1, 2% 소유자에게만 종부세를 매긴다. 그다음에 재산세 감면 기준도 6억에서 9억으로 올린다.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좀 민심을 거꾸로 읽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4.1 보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뭐 검찰개혁 같은 정치개혁에만 신경을 쓰면서 그런 주거 문제나 부동산 문제와 같은 민생에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심판적인 전 선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거꾸로 해석을 해서 이제 부동산 어떤 개혁이 과도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런 거로 이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종부세가 12억 13억이면은 부동산 가격으로 17억이거든요. 그러면 그 서울에서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그래도 부동산 뭐 17억 뭐 18억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정책이 과연 이게 민생 정책이 이겠냐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수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에 불과한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올라서 종부세 대상자들이 넓혀졌다 하더라도 그 숫자는 한 3%가 안 돼요. 전체 세대 수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소수의 어떤 그 부동산 보유자들이 얻는 그 토지 가격 상승했다는 이익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눈을 감으면서 그거를 완화해 주는 것들이 민심이다라는 것들은 이제 민심을 굉장히 왜곡하는 거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이미 오른 가격들을 또 인정해 주는 게 되거든요. 대통령은 지금 계속 문재인 정부 처음 출발할 때 그 시점으로 토지 그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도록 하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 올라간 가격들을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세금 기준도 바꿔야 되고 뭐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많이 보수적인 이제 그 시장 분석가들도 지금의 부동산이 한 강남 같은 경우는 30%, 강북도 한 20% 정도는 버블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네, 시간의 네. 문제이지. 네. 근데 그럼 이 버블들을 그대로 다 인정하겠다라는 식이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좀 민심을 거꾸로 읽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거든요. 대출 규제를 완화해 줘 가지고 지금 젊은 중산층들이나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뭐 3기 신도시나 공공재개발에서 저렴한 주택이 나와서 내 집 마련을 한다든가 이런 걸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지.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저렴한 주택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확답을 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면서 빚을 많이 낼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뭐 3억 4억 빚을 내 가지고 비싼 집을 사라. 그러면 집값은 잡을 수 없는 거죠. 집값은 뭐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그들이 빚을 다 내 가지고 가게가 전부 다 빚에 묶여 있으면 정상적인 소비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수 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죠. 일본식의 장기 불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빚을 많이 내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그 여당 국회의원들의 사고 굉장히 좀 놀라운 것 같은데요. 결국 빚을 많이 내면 그것이 전부 이제 효과가 돌아오는 거거든요. 우리 경제에. 맥을 잘못 짚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참여연대 정책위원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